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드디어 짜잔 MBC의 사장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새 최승호 최승호 PD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긴 세월을 변함없이 싸우시느라고 진짜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심고 지금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표로서 국민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은 그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요구 파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해고된 퇴직자 전원을 즉각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문화방송 노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강지웅, 박성우, 이영훈, 정영훈, 최승호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2017년 12월 8일자로 전원 복귀시킵니다. 2017년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하셨습니다. 최승호 PD가 정말 좋은 언론인으로서 그동안 했고 사장이 되어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안 하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할 것이고 여전히 저희의 감시 활동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아무튼 옆에서 견인하면서 해나가는 MBC 정상화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승호 PD가 한 말 중에서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것 그리고 어젠가 뉴스타파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뉴스타파로 꼭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정말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훌륭하게 MBC의 정상화를 만드는데 토대가 된 다음에 다시 저널리스트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표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날 하필이면 KBS에서는 단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찹찹한 거예요. 한쪽은 파티가 열렸는데 KBS의 그 조합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MBC의 그런 좋은 소식을 저녁에 들으면서 과천에서 과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에 돌아와서 밤샘을 하고 위원장은 밥을 굶고 있고 그 상황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듣는데 진짜 제가 밤에 집에 가면서도 내내 이런 날은 없다 정말. 이렇게 한쪽은 파티를 벌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추위에서 밥을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저희도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지겨워 막 이런 말밖에 안 나왔는데 다시 KBS 문제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외면하면 KBS가 정말 많이 지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어찌됐든 MBC 최승호 사장의 입성을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이 마음을 잘 모아서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반응을 보니까 이 MBC 사장에 대해서 역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쭉
한번 반응이 어떤지 댓글 이런 거 좀 몇 개 봤는데 세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MBC 그리고 박문진이 뭔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최승호 PD를 임명할 줄 몰랐다. 좀 어느 정도 파격적인 느낌이 있나 봐요. 왜냐면은 나머지 두 후보보다 후배였고 물론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후배였고 또 그동안 MBC 바깥에 있었고 뉴스타파에 있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세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최승호 PD께서 이제 사장이지만 정말로 세게 한번 청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제가 지금 강조한 KBS 소식을 듣기 위해서 돌마고밖에 듣고 오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장님. 네. 네, 지금 소리가 뭔가 밖에서 연결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제 들린 소식으로는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성재호 KBS 새노조 본부장님이 동반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단식 현장에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 옆에 네.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그 다음에 전국 언론노조 함께 설치한 농성 천막에 앉아서 전화 연결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는 김한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언론노조 KBS 본부의 성재호 본부장 두 사람이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해서 농성장을 지키면서 하루 종일 단식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MBC PD 수첩에서 김한균 위원장과 성재호 본부장 두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잠시 인터뷰 장소로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릴레이 발언을 계속 이어오셨잖아요. 근데 단식으로 이렇게 돌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네. 그리고 하루빨리 파업 사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이제까지의 태도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강하고 또 저희들이 24시간 릴레이 발언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네. 그 뒤에도 아무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태도 변화랄까? 네. 좀 이렇게 빠른 결단을 볼 수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수단인 단식 투쟁으로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본부장이 지금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어제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을 하면서 네네. 이제 단식 농성에 필요한 약제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충제도 복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캔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랄까 이런 것들을 다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약을 먹으면서 화장실에 오가면서 계속 이제 그 몸속에 있는 걸 배출하면서 좀 그런 상황이고 주겸과 그 다음에 감리차를 마시면서 포기를 달래면서 그렇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에 돌입한 이후에는 방통위 측에서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은 전혀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야 할 행보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비리이사 가운데서 해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해임 대상자를 상대로 해임을 통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집회를 했었고 또 이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고 또 오늘 70시간이 넘게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 가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다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드는데 말씀 나온 김에 24시간 릴레이 발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벌써 70시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자분들까지는 다 순번이 돌아간 건가요? 지금도 릴레이 발언이 바로 옆에 발언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취재기자들 릴레이 발언이 다 끝나진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첫날인 12월 5일 첫날에는 아나운서들이 이제 22명이 릴레이 발언 2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저께부터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어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진행을 해와서 48시간 동안 밤을 꼬박 새가면서 주자를 번갈아가면서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세 차례 릴레이 발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기자들 발언 순서가 돌아온 첫날인 12월 6일 날도
이제 저도 이제 한번 했었고, 사실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제가 이제 천막 농성장에 불침번 섰거든요. 예, 밤 사이에 또 열려있는 장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천막 농성 불침번을 섰는데, 밤 사이에 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하겠다고 자원한 후배 기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무리다. 1시간을 마치는 무렵에 제가 강제로 마이크를 뺏어서, 나머지 1시간을 제가 떼어가지고, 어쨌든 뭐, 발언은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기자 선배가 발언대를 넘겨받아서 발언을 하고 있고, 오늘 날 12시까지는 계속 기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날 12시부터는 이제 경영구역, 그러니까 KBS의 예산과 인사와 또 뭐 감사 등등 경영 직군에 있는 조합원들, 그 다음에 촬영 기자, 보도영상 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역시 발표를 이어받아서 밤샘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또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에서 그렇게 릴레이 발언을 하고 단식 농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방통위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행보는 없나요? 예, 오늘은 이제 따로 일정은 없고 이제 밤에 울리고 문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 조합원들이 방통위 앞에서 압박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인 수요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문 앞에 전국 조합원들이 몰려들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한 500~600명의 헤아리는 인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한 1시간가량 집회를 열어서 비리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알렸고요. 어제는 약간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본사에 있는 조합원들이 역시 과천 정부종합본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몰려든 다음에 5시 반부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종합본사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그 좌우 인도가 있는데요. 그 퇴근길 인도에 저희 조합원들이 촛불을 들고 일제히 한 200m~300m 거리에 저희 조합원들이 빽빽히 들어차서 촛불로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또 공무원들과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저희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촛불을 보지 않고서는 퇴근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인원들이 바로 그 퇴근길을 자리를 지키면서 6시 반 무렵까지 1시간가량 현장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갔고요. 여러분의 조건들, 법적인 절차, 따박따박 이해하십시오. 해임 통보서 보내십시오. 지금도 여기 연기상 걸립니다. 감사원이 통보했다. 방통위 응답하라. 감사원이 통보했다. 방통위를 응답하라. 그래서 어둠 속에서 또 상당한 어제 폭탄이 찾아왔었던 날인데, 과천 정부종합본사가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실제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추운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 조합원들이 그 퇴근길 좌우 인도, 정부종합본사 정문으로부터 지하철역과 호텔버스 승하차장까지 대열을 이뤄서 촛불을 들고 촛불 집회를 해서 저희들의 어떤 뜻을 전 공무원들과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들에게까지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자님, 그 방통위 회의가 전체 회의가 어제 열릴 줄 알았는데 취소됐던 거였잖아요. 그 방통위 회의에 대해서는 무슨 또 다른 소식이 혹시 있나요? 저도 기자들한테 여쭤보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열린다라고 하는데 뭐 취소가 된 이유나 뭐 이런 방통위 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저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으실까요? 예. 안타깝게도 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12일과 21일 그리고 26일 이렇게 세 차례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 정도고요. 또 이제 오늘이 당초 방통위가 이사 전원들의 상대로 의견 개진을 요구한 회신을 받기로 한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소면 절차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그 해임 통보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이제 오늘 정도에는 해임 통보를 하든가, 오늘이 정 어려우면은 늦어도 다음 주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라도 해임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발언, 또
언론노조 위원장과 저희 본부장의 공동 무기한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 뭐 지금 그 파업이 새노조 파업이 이제 뭐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루라도 더 이러다 100일 되지 않도록 정말 했으면 오늘이 며칠 차죠? 96. 네, 오늘이 총파업 96일 차고요. 예. 기자협회가 일주일 빨리 들어갔으니까 이제 102일이죠. 아 그렇구나. 네. 기자협회에서는 이제 좀 더 빨리 먼저 제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KBS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는 100일을 넘어섰고, 그러네요. 전 KBS 채널 조합원들, 인터넷 조합원들의 총파업은 네. 오늘로서 96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저희 새노조가 처음 출범한 것은 2009년도 12월이었는데요. 네. 이후로 큰 파업을 이제 3번 했고, 이번이 4번째 큰 파업인데, 네. 지난 3차례 파업 가운데 가장 파업 기간이 길었던 파업이 2012년 KBS, MBC, YTN, 연합통신, 네. 연합뉴스, 네. 네. 언론 4사의 공동 연대파업 방식에 세웠던 파업 기간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KBS 새노조가 네. 95일간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MBC는 저희보다 더 많은 기간을 파업을 이어가서 그렇죠. 190일 파업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저희로서는 가장 길었던 파업 기간인 95일 파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이 총파업 96일차가 됨으로써 그 당시에 세웠던 최장기 파업 기록은 이제 깨졌고, 그러네요. 네. 오늘부터는 하루하루가 최장기 파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 수세대로 보면은 100일을 넘어설 것 같은데, 네. 파업 기간이 100일을 넘어선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큰 의미가 있고, 네. 특히 100일째 되는 날이 12월 12일이거든요. 예. 그날 지금으로서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 예. 저희 파업이 100일을 맞는 날 네. 꼭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돌리고 집회에서도 뵙고요. 예, 이번 주만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계속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자, MBC 소식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저희가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MBC의 최승호 사장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주총까지 마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짜 공영방송 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뭔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지 굉장히 기대되고요. 당장 앞으로 우리 그 방송판에서 방송 보도의 어떤 이 판형을 정말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큰 기대를 하면서 빨리 KBS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싸워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돌마고 파케는 이걸로 끝.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랍니까? 각자 가지고 온 것을 풀어보시죠. 네, 오랜만에 YTN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YTN이 최남수 사장 내정자 결정 이후에 네. 조금 내용이 있는 편인데 노조는 처음부터 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YTN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9년 동안 다른 회사에 떠나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적폐청산 의지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예전에 냈던 보도들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기사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의심되는 구석이 많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시겠지만은 최남수 사장이 노종면 기자에게 보도국장직을 제안했습니다. 뭐 최남수 사장이 했다기보다는 YTN 사측이.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고심을 하시다가
어제 거부하셨어요. 자, 이 거부된 내막이 좀 있는데 노종면 기자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 최남수 사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검증. 그래서 지난 5일부터 3일 동안 박진수 YTN 지부장이 최남수 사장과 면담을 했어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담판 협상이죠. 그래서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사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사실 노조는. 그런데 그게 결렬된 거죠. 그래서 가장 의견이 충돌됐던 지점이 인적 청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노조에서는 지금까지 YTN 보도의 붕괴, 어떤 보도의 왜곡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장이 되시더라도 잠정 보류해달라, 인사를 내리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지만 최남수 사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우리가 그 인사들의 보도 붕괴 인사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보직을 아예 철회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잠정 보류한 다음에 조금만 우리가 더 논의를 해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은 적폐청산 의지가 없는 것이다 판단하여 노조에서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제 다시 그 뭐라고 할까요, 투쟁에 최남수 사장 임명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지금 입장이 나와 있고요. 네. 노종면 기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노조의 검증을 요청해서 그렇게 담판 협상을 했는데 그 일말의 기대라도 가졌던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잠시 보류했던 이 보도국장직을 거부하고 나도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치고 KBS도 도대체 방통위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BS도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YTN까지 내용에 빠져들면서 좀 이 공영방송 쪽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다시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조가 앞으로 잘 싸워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최남수 사장,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KBS와 YTN의 사측 인사들도 뭐라 할까요, 반성과 빠른 결단을 좀 내려주길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남수 YTN 사장 내정자가 예전에 YTN에 몸담지 않고 머니투데이에 있던 시절에 썼던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최남수 사장이 2008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YTN을. 그래서 현덕수, 해직 기자셨던 YTN 현덕수 기자 아시죠? 지금은 복직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에 반대를 해서 투쟁에 돌입할 때 이 최남수 선배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회사를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현덕수 기자는 증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머니투데이로 들어가셨거든요. 네. 머니투데이에서 부사장 겸 보도본부장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YTN 사장 내정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좋은 보도를 많이 내놨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사장 겸 보도본부장이니까 막 기사를 쓰고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입장은 아니죠, 아무래도. 근데 칼럼을 하나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 칼럼 내용이 썩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읽어드릴게요. 2009년 4월 30일 날 쓴 칼럼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비극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2009년 4월 30일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고 한다. 서민들로서야 입이 쫙 벌어질 일이다. 1억짜리 시계는 다른 시계보다 시간이 훨씬 더 정확해서 그렇게 비싼 걸까? 그렇지는 않다는 게 결론이고, 시계 테두리와 시계줄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죠? 보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뭐 사실관계와 더불어 파는 보도인가 칼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면은,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내가 경제기초 이론을 배울 때 배웠던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생각난다 하면서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가 이제 금값 너무 비싸다는 이 부분이
경제학 이론에서도 상당히 관심 분야인 모양이에요. 경제학 공부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사치제로 분류가 된다. 값이 비싸다 보니 부유층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적으로 빈곤 계층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09년판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2009년판 다이아몬드의 역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과연 무엇이냐? 다이아몬드가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정교하게 깎고 연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이것은 결국에 사람이 수공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정교한 작업은 미국의 뉴욕, 이스라엘 텔아비브, 벨기에 엔트워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임금이 올라가자 인도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연마 산업이 이동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제가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쭉쭉 그러면서 네. 인도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해온 80만 명의 근로자 중 4명의 1명꼴로 일자리를 잃는 일도 있었다. 설마? 네. 설마? 이러한 대량 실업 사태로 이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벌어졌다. 그러면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연마 산업의 불황으로 자살을 한 근로자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갑자기 실습니다. 죽은 내 아들은 5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다. 상황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다. 이런 사례들을 쭉쭉 계속 소개해요. 계속 소개하면서 보도가 어떻게 끝나느냐. 요즘 봄철을 맞아 결혼식장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혼수로 마련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인도의 근로자에게는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보니 노 전 대통령도 이런 면에서는 선행을 한 셈이 되겠네요.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산업 그 종사자들이 일감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이아몬드 많이 박힌 시계로 다이아몬드를 많이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 이용을 했으니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건가요? 비꼰 거죠. 그걸 뇌물로 받았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행을 한 셈이다. 그래서 보도가 너무 길고 좀 뭐랄까요 두서가 없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뇌물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드리면 1억 원짜리 시계를 퇴강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받았다고 한다. 사실 뇌물이란 얘기죠. 받았다고 한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시계, 다이아몬드는 사실 굉장히 힘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상품으로. 그런 뇌물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이아몬드 세공에 열심히 일하시다 희생되는 그 노동자들에게 뭐 좋은 일감을 준 거일 수도 있다. 비꼰 것이죠. 예. 아니 수준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이게 굉장히 일단 보도가 납득이 잘 안 되죠. 읽으면 좀 약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썼다는 느낌.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끌어온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하나 더 읽어주세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칼럼이네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칼럼입니다. 나눔의 결단 세상을 맞추다라는 제목의 MTN 시평입니다. 머니투데이 시평이에요. 이것도 칼럼이죠. 그러니까 평론 같은 거네요. 2009년 7월 7일 나온 기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칼럼인데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하는 보도입니다. 근데 2009년 7월 7일이면은 이때 한참 YTN의 후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예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투쟁에 맞서서 투쟁이 아니고 낙하산 사장에 맞서서 아무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시기에 2009년 7월에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사회 공헌자금 출연을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최남수 현 사장 내정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가난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이제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형식적으로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실천은 부인할 수 없이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다.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야, 어떡해. 거의 갖다 붙일 수 있는 찬산 다 갖다 붙였네요. 네.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
위대한 존경받는 부자 만들기 움직임을 한국 사회에 본류적인 이슈로 이끌어내요. 본류적 이슈로 이끌어내는 큰 발걸음이다. 이야. 일반인으로서는 수십만 원을 기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신이 피땀 흘려 평생 모은 거액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재산 헌납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자세를 역할 모델로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이게 다 진실이라는 거. 자, 끝나지 않았어요. 지독한 가난의 껍질을 깨고 최상류층으로 성공한 비상을 한 셀러리맨의 신화가 인생 여정의 출발점을 되돌아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보답에 나선 것이다. 이야. 이거 무슨 올해의 인물상 선정 수상 선정 사유인가요? 저는 여기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배날 활동가나 저나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올해의 좋은 보도상 상장 문구를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서 쓰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엄청 노력해서. 너무 약했어요, 여태까지. 이걸 보니까 아니 올해 좋은 보도상도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우리 너무 건조했네. 네, 너무 건조했다. 내가 영혼이 없었다. 우리 영혼이 없었네. 더 담아야겠다 앞으로. 정말 상당하네요. 영혼을 담은 죄송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이명박 전이 아니죠. 이때는 전이 아니었죠.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에서 역사적 족적을 남기고 간 존경받는 부자들의 삶을 떠올릴 수 있다. 저 근데 여기서 진짜 되게 많은 단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역사적 족적 이런 단어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야 지금 제가 이거 몇몇 문구는 빼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체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얹혀가지고 상 줄 때 써야겠다. 이거 대박이네요. 그거 제목이랑 날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기사는 2009년 7월 7일 머니투데이 시평 나눔의 결단 세상을 맞추다. 네, 이런 글을 쓰신 분을 사장으로 환영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사실. 자, 환영하면 그게 적폐야. 그게 이상한 일이죠, 사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드러난 어떤 불법 행위들을 보면 재임 시절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009년에도 외교부를 동원해서 자기의 사적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금융사기 의혹이 지금 끊임없이 불거지는 거고 2007년부터 BBK 금융사기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찬사를 쓴다?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입법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기부 좀 한 거 가지고 기부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거 자기 재단에다가 자가 발전했다는 그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써져 있어요, 이 칼럼에. 그냥 그게 다예요. 대기업 임원들과 함께 급여의 일정액을 사회공헌 자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대. 나도 밝힐 수 있어 그거. 지금 그러니까 이 칼럼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밝혔다고요. 그냥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 존경받는 부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위대한. 존경받는 부자 만들기를 한국 사회의 본류적 이슈로 끌어올렸다. 그때 본류적 이슈로 끌어올렸다. 이것도 좋다. 그때 YTN은 개판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기사를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YTN 언론 노동자들이 어째서 이 최남수 사장의 내정을 그렇게 극도로 반대하고 있는지 그냥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아니고 후배들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서 싸우자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 계속 싸우고 있는 시점에 본인은 회사를 옮겨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와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되게 강하게 밝히고 로드맵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을 과거의 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조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예, 다음 소식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거는 청와대 추천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내정이 끝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됐냐면요. 우리 민원연 정책위원이기도 하신 그러나 그 언론연대의 정책위원장 역할을 또 하고 계신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가 내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소영 변호사가 내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소영 변호사는 통신 및 직접재산권 분야 전문으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예요. 방통심의가 구성이 되면 이 안에 유일한 법조인 출신 그 위원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쭉 읽어볼게요. 누가 되느냐. 일단은 위원장은 강산현 연세대 교수님이 되실 것 같고요. 최진봉 교수, 이소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허미숙 전 CBS TV 본부장, 그리고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 본부 부소장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상임위원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다만 부위원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허미숙 전 CBS TV 본부장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상임이 된 거고요. 나머지 한 분의 상임이 지금 세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포함 3명인가요? 네, 상임위원은 주로 이 출근해서 완전히 그 다른 위원들하고는 굉장히 일의 그 내용이 달라요. 훨씬 더 직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비중 있는 직이죠. 그래서 누가 상임위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지금 국민의당도 상임위원을 내고 싶다라면서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번에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직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방심위는 언제 꾸려지나요? 언제 여기에 보면요, 지금 지금 내정됐다는 사람들의 인사 검증을 하는데도 최소한 15일이 걸리고요. 이게 다 임명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어쩌고 사람들이. 저쩌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첫 회의가 내년 초에 열리는 게 가장 빠르다. 가장 빨리 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올해 안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참 제가 어제 휴가를 냈지만 이렇게 메일이 갑자기 연달아서 두루루 들어오길래 뭔가에서 봤더니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반가운 메일인데. 저희가 꾸준히 심의를 넣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동안 방심위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멈춰 있었죠. 지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넣어도 아무런 뭐라 할까요? 피드백이 없어요.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어제 갑자기 한 수십 통의 메일이 우리 민원이 접수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는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이제 접수되는 모양. 일을 하고 있나 봐 이제서야. 이제 위원들이 내정은 됐으니까 임명은 안 됐어도. 그래서 그런 또 반가운 메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임원이 있던 없던 자기네들이 할 일은 해야지 뭘 지금 와서 접수를 그게 한동안 접수도 안 되고 있었어요. 원래 접수 메일이 접수됐다고 확인 메일이 오거든요. 월급을 받지를 말든가. 네, 진짜. 그게 어제 막 수십 통이 한꺼번에 주르륵 온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없으니까 뭐 우리도 놀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접수는 시켜놨어야지. 그리고 영상 확보하고. 네. 기자협회보의 중앙일보 썬데이 분사의 구조조정 불안감 술렁이라는 기사인데요. 김달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앙일보가 중앙썬데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주말판 종이지면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이 보통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조조정이 좀 있다라는 좀 술렁임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자회사인가요?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오병상 중앙일보 편집인이 6일 날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썬데이의 계열사 전출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네. 네, 근데 그러니까 중앙일보 편집국에 현재는 속해 있는 기자들인데 이 썬데이를 제작해온 기자들을 이번에는 중앙일보 플러스라는 계열사로 다 적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시니어 기자들이에요. 시니어 기자들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연차가 좀 있는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집인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중앙일보를 큰 배에 비유를 하면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 무거운 짐과 선원들을 작은 배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네.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보다 더 심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너네는 무거운 짐이고
나가야 될 선언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비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거 퇴직 권유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배경이 원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광고가 잠깐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JTBC, 중앙일보, SBS에 끊겼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적자가 올해 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구조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말 자체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말이잖아. 네, 회사는 이제 뭐 꼭 그렇진 않다. 뭐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회사가 돈이 안 되는 썬데이를 좀 패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막 뒤숭숭한데 회사 측은 일단 현재까지는 아니다. 구조조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중앙일보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이라고 하기는 저 썬데이 중앙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지금 솔직히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온 썬데이를 시사 매거진을 만드는 중앙일보 플러스로 보내서 더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쪽에 인력을 더 늘릴 계획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자들은 잘 안 믿고 있다.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편집인이 한 말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니까 썬데이는 편집국의 한 팀이었네요. 그렇죠. 탐사보도 팀과 같이 한 팀이었는데 이거를 중앙일보 플러스라는 계열사로 분사를 시키겠다. 인력과 같이. 이거는 뭐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태운다. 무거운 짐을. 뭐 이런 말들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구조조정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상도 사실 시니어 기자들을 그렇게 특정해서 50대 이상.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한 20-30년 그렇게 한 번에 보낸다고 하면은. 명예퇴직 수순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 뭐랄까 분사.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분사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MBN도 얼마 전에 그렇게 했고 중앙일보도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중앙일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회사로 이렇게 분사 시키는 게 그거 너무 귀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그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써온 구조조정 방법 중에 아주 클리셰거든요. 사실은 작은 회사로 쪼개서 팔 거 팔아버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요. 방송통신위원회 소식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안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그 기자들에게만 이제 브리핑 차원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심이 그러니까 지상파 제허가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국방송, 문화방송, SBS가 모두 제어가 심사에서 탈납 점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점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상파 제어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가 647점, 그리고 한국방송 1이 646점, 한국방송 2가 641점으로 모두 이제 기준점 이하고요. 기준점이 650점이잖아요. 근데 640점대를 기록했고 MBC는요 616점으로 그러니까 TV조선보다 더 낮은 거죠. T조는 632점이었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둘이 어쨌든 우열을 가린다는 건 참 네. 이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역 방송들, 지역에 있는 지상파들도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는데 대전, 경남, 부산 등 이번 심사 대상에서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한 게 대전 MBC였다고 합니다. 대전 MBC에도 유명한 분 계시죠. 네네. 이분 아직 안 물러났습니까? 이진숙 사장님? 아직도 방에 혼자 문걸어 잠그고 계세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무튼 방통위는 이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어가나 그리고 제어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계 안팎에서 지금 현재 조건부 제어가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심지어 거부를 하겠느냐 제어가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다. 근데 제어가 거부를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게 철퇴가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TV조선이나 이런 MBC나
그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불합격 점수가 나와도 다 제어가 해주는데 뭐하러 지킵니까? 네. 저는요 지금의 이 점수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점수가 결국은 김장겸, 안강한 등이 만들어낸 점수잖아요. 네. 특히 MB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새 사장이 되자마자 제어가 거부돼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보다는 이런 점수를 만들었던 그 적폐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 점수가 의미가 매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수가 나온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이것도 후합니다. 무슨 600점씩이나 맞습니까? 얘네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주는 점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MBC를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1000점에서 600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들이. 그래서 이건 마땅한 점수이고 이거보다 더 적게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점수를 통해서 특히 이 고대영 사장 지금도 버티고 있는 고대영 사장은 이 점수에 책임지고 얼른 물론 정말 이 나오기 힘든 점수예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어가 과정이요. 제어가 심사 과정에서 깎으려고 해도 깎을 수 없는 먹어주는 점수가 너무 많아요. 그냥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면 정말 미치지 않고선 줘야 되는 점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MBN도 그렇게 점수가 650점이 나온 거예요. 저 방송이 엉망인데도. 그런 방송사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봐주기 심사하는 그 제도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KBS는 1, 2 다 합쳐서 지금 다 647, 64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책임져야죠. 예, 경영에 책임지고 방송을 이렇게 망쳐놓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고요. 그리고 SBS가 또 지금 완전히 쫄은 상태죠. 왜냐하면 SBS가 예전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방송위원회 시절에도 그러니까 1990년 허가 당시에 그 출자액을 그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조건부 제어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조건부 제어가가 아니고 아예 허가를 취소하자, 그러니까 재허가를 거부하자라는 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당시 SBS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이제 겁을 먹고 뭔가를 정말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BS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내놨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SBS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뭔가 좋은 제도를 막 만들고 도입한 게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위기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미리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제어가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임명동의제를 노사가 합의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우리 잘할 거야라는 썰을 막 이렇게 풀고 그리고 제어가 과정에 그거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50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을 그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다른 점수에서 이미 신뢰도가 많이 하락됐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방송 사유화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상파 3사가 그동안 그 정권에 얼마나 그야말로 부역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그런 심사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 중간 광고 도입 꼼수로 막 이렇게 방송 잘라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컸겠네요. 네네. 꼼수 중간 광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조건부가 걸릴 것인지 또는 뭐 취소가 아니라면 어떤 정도의 그 조건을 이제 방통위가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이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 스크랩 생각보다 할 내용이 꽤 많았네요. 예, 미디어 스크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금요일에는요, 저희 민원연의 CCBB나 언론 포커스 이런 웹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안 털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털면 너무 늙어버리는 뜨뜻한 보고서들이 많아서 오늘은 웹진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화수목처럼 그냥 터는 내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우리 배나은 활동가가 방송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간이 베나쇼인가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순서를 한자련이 하고 그냥. 안희정 충남지사가 굉장히 핫이슈죠. 한동안 잠잠했는데. 네, 요새 좀 강연을 많이 다니시면서 네. 이런저런 말하면서 구설수에도 오르시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요것과 관련된 문제 보도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 6일 날 안희정 충남지사가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의 초청 강연에서 발언을 한마디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 중앙집권 방식의 국회와 정부 시스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때 예시를 든 게 뭐냐,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도 청와대에 먼저 보고해야 하는 현재의 중앙집권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이제 본질은 뭐냐,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주장은 안희정 지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네. 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런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그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에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또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는데 이거는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내가 그 공약을 이어받았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 지사와 문 대통령이 같은 의견을 지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안 지사가 낸 아이디어였는데 이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굳이 그런 설왕설래 할 필요 없다라고 딱 정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안희정 지사의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서요. TV조선이 아주 요상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제목은 안희정 문정부 겨냥 발언 파장입니다. 네. 자, 전원책 앵커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 며칠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졸지에 적폐 세력이라고 내몰렸죠.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예시는 안 지사의 모든 발언 그 예시들은 날선 발언이고 문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근데 기자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 발언이에요. 닷새 만에 다시 외부 특강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 집권적 정부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지사는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중앙 집권 체제로는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안 지사의 이 발언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발언한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청와대를 비판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이 보도만 보면은 마치 비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내용 상관없이. 근데 중앙집권 체계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 지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단순히 중앙집권적 정부 시스템을 지적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안 지사가 문 대통령 겨냥했다라고 떠드는 거는 약간 비약이죠.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여기다 이어서 안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하면 싸움을 붙이게 된다며 할 얘기가 있다면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지사 이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또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계속 이제 공격하는 특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죠. 왜 그러냐면 상황적 맥락상 지난달 28일 날 강연에서 안 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네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하면 공론회장이 무너진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좀 약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후속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타당합니다. 근데 이 발언을 놓고서도 마치 문정부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요. 그 안 지사가 이날 어떤 말도 했냐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면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또 보도에서 말을 안 해줘요. 그럼 뭡니까? 이 보도는 싸움을 붙이는 보도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발언을 한 걸 뭐 소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발언도 갖다가 붙여서 억지로 약간 VS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 의도 자체가. 차라리 이날 안 지사가 했던 발언 중에 정말 핫이슈가 된 발언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파적 싸움은 그만해야 된다. 그들이 민주주의에 뭘 했는지 긍정적 요소들만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 것이고 또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겨냥해서 한 말일 수 있다는 뭐 해석을 내놓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서 뭐 얘기를 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그러니까 분석을 했다면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얘기도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악의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 짜놓고 VS 그렇죠. 프레임을 일단 짜놓고 그 안에 그냥 때려 박은 것 같은데요, 발언을. 예, 사람들이 나오길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해서 약간 사람들이 프레임은 이미 짠 거지. 들썩들썩 할 것 같으면 차차차차 해서 싸움을 붙이고. 진짜 미리 기사 써놓고 발언만 쳐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 했어도 솔직히 상관없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날 뭐 나는 원어원을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해도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이 와중에도 원어원 사례를 드네요. 머리에 남은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니야? 정답입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는 이 보도를 나쁜 보도 스크랩 후보로 좀 올리고 싶습니다. 기자는 장용욱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눈에 익은 기자네요. 말 많이 정치부 기자죠. 네. 이 마치 대선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요. 대선 때 이런 보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계속 이런 보고서만 써서 제가 약간 노이로제에 걸렸었거든요. 이런 이슈는 내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분명히 저 보도 자체는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 뭐 내가 누구 입장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보도가 사실을 제대로 담았느냐, 현상을 제대로 담았느냐 그거를 봤을 때 저 보도 자체는 분명히 굉장히 요상하다.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억지로 우겨 넣은 듯한 상황을 그런 보도였다라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러면 신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문하고 방송 모두 지금 법인세 인상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단은 지난 4일 정부 예산안 협상을 여야 3당이 마쳤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일을 넘겼는데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협상을 마쳤고요. 협상 결과를 보면 야당의 반발로 정부의 보편복지 정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행 시기가 늦춰졌고 과세 표준 구간이 줄어들었지만 법인세가 25%로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다르죠. 인상이 아니고 사실은 인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것이 이제 회복이다라는 건데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낮췄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회복시켰다라는 건데 회복도 아니야 사실은. 일부 회복? 네, 일부 회복. 왜냐하면 이게 원래 예산안 초안은요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원내대표가 원래 이거보다 더 인상되는 거였는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그 합의를 깨고 또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수정을 하고 해서 이게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사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아무튼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 당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대상이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번 예산안 합의는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영세상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복지 정책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정책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 반대가 지금 극심하다라는 거고요. 한겨레는 야당의 반발로 보편복지 정책들이 후퇴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사설을 쭉 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설이요. 경향신문은 2건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합의 다행이지만 과제도 남겼다라고 해서 일단 칭찬은 했는데 참 아쉽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설의 제목은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취지 훼손 유감스럽다 해서 이 보편복지에 대한 후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이없게도 아무런 사설을 내지 않았고요. 보고 싶지 않다. 발라블라. 조선일보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 지원 합의. 야, 역할은 뭐냐면 야당이 왜 이렇게 못 막았어. 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설에 서운하다. 주제입니다. 진짜. 이게 뭐야 야당 이렇게. 아니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피켓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무시해. 너무 말이 안 됐어. 중앙일보는 뭐냐.
문제투성이 429조 슈퍼 예산안 타결이라는 제목의 사설 하나 내놨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조선일보랑 비슷하다 하겠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사설은 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라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법인세만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더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사설을 쓴 거죠. 한겨레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선거 뒤로 미룬 아쉬운 예산 합의라고 한 꼭지 내놨고요. 그러니까 하나 내놨고요. 한국일보는 지각 타결된 새해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어야 라고 내놨습니다. 평범했어요. 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찌됐든 타결된 것은 다행이고 문제점들은 콕콕콕 지적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동아일보는 입장 없음 그렇게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이렇게 못 막은 야당은 뭐냐라고 비판을 했고 중앙일보는 이 정말 거대 정부다라고 마구마구 화를 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보편복지 정책 후퇴를 지적한 신문은 어디냐라고 봤더니요.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예요. 특이한 거는 중앙일보가요. 보편복지 정책을 후퇴했다는 것에 법인세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요거는 좀 문제다. 아니 그럼 무슨 돈으로 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돈 얘기는 하지 않나요? 이중인격이에요. 네. 자, 그런 입장 전혀 없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뭘 했느냐? 공무원 직원 비판, 법인세 인상 비판, 최저임금 지원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일보는 한 거고요. 중앙일보는 다 비판하면서 보편복지 정책 후퇴도 비판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 사설 내용들은 특별히 쭉 읽을 게 없는데 그 중앙일보가 보편복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 혜택이 확대돼 복지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긍정 평가를 했어요. 이번 그 예산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안 읽고 미리 써놓은 거 그냥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 데라는 그 사설에서 이런 나라 밖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줄이기 등 쏟아지는 새 정부의 주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고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자리라는 황금알이 나오기도 전에 거위의 배부터 가르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말 진짜 이건 기업의 신문이구나. 정말 중앙일보답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 정부는 돈 벌 생각은 거의 안 하지만 국민 세금 쓰는 데는 배포가 엄청나게 크다. 너무 말이 웃기지. 이것도 진짜 조선일보스럽다. 이대로라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보다 2,400조 원 더 늘어나 재정 불량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락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했다. 정부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야당이 있다. 그런데 내부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무력하기만 하다라면서 야당을 또 이렇게 열심히 비판해 줬습니다. 진짜 얘들이 마탱이가 간 게 진짜 법인세 인상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그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돼요. 아동복지랑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깎였거든요. 네, 그것도 얘기해요. 아니 그 정신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기가 늦춰진 거잖아요. 아니 예산도 실제로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시작을 했다. 시작을 했으니까. 거죠. 알았어. 그러면 처장님은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더 나쁜 거는 저는 법인세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중앙일보가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 비판 뭐 좀 하면 어때? 비판을 해. 어차피 비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어떤 프레임을 또 만들었냐면은 문제인식 큰 정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요. 일면 보도 제목이 예산으로 일자리 소득 늘리겠다. 문제인식 큰 정부 시동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왕창 걷어들여가지고 큰 정부로서 마구 돈을 퍼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담은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들은 아무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분 내년에만 세금 3조 그 후에도 지원길 열어놔라는 제목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계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를 외국에서 낮추는 추세다. 이 말을 여기저기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전부 다 막 소개를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국내 기업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를 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만 빼고 월 10만 원씩 지급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 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 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고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아동수당 지급이 얼마나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정말 깨알같이 다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행정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그다음에 이걸 못 받는 사람은 맞벌이 부부다? 니네 화내.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이것을 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이 기사를 봤을 땐 딱 그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마 근데 박근혜가 했으면 또 좋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박근혜가 했어도 지적은 했을 겁니다. 그분은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네요. 네.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종전보다 감액되고 지급 시기가 늦춰진 게 자유연금 땅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아무 데서도 지적을 안 하네요. 네.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세 인상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사설도 그렇게 뽑았잖아요. 중앙일보 일면 보도 제목이 정말 웃겨요. 결국 부자 증세. 이게 제목이야. 네. 결국 부자 증세. 좋은 일 아닌가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 좋아하는 건가요? 결국이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보이나? 자, 그래서 법인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겨레 경향 한국은 비판할 걸 비판했고 그다음에 이제 뻔하게 조선하고 중앙은 그런 비판을 했는데 제일 웃긴 건 동아일보거든요. 동아일보는요 사설도 안 내놓고 기사도 4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조선하고 한겨레는 8건씩 보도를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4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4건에서 보도 내용 사실 기사 그냥 일반 기사에서도요 의견이 없어요. 평가가 없고 관심 없나 보다. 그냥 내용만 그냥 툭툭툭 전달되거든요. 의욕을 잃었네요. 뭔가. 네, 뭔가 전투력을 상실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그 와중에 무슨 보도를 했냐면요. 그 연말 불용 예산이 많다. 그리고 왜 연말에 막 갑자기 막 물쓰듯 몰아서 막 그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도로도 내고 사설로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연말 불용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는 뭐 일리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 정말 해야 될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못하면서 연말 불용 예산으로 이렇게 별도로 2건이나 게다가 사설까지 써서 했는지 좀 이 딴나라 신문 같은 뭐지 이게 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느닷없었다. 우리가 할 말을 친구인 조중이가 다 해줬으니 우리는 오늘은 좀 쉬자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죠. 조중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역시 법인세 인상 비판한 중앙일보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종편 맞죠? 종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명진 씨입니다. 제가 할 거 없으면 그냥 이분 거 아무거나 읽으면 돼. 이분이 나와서 발언한 거 그냥 아무나 집어서 읽어도 되는 참 고마운 분인데 뉴스와이드 MBN 뉴스와이드 11월 29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MBN에 엄청 나와요. 채널 A, TV조선 안 나와요. 네.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병우가 사실은 좀 밉상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궁정농단을 이게 지금 흘려보낸 그런 죄는 있지만 지금 딱 보니까 야, 저 정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연하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겠는데.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때 우병우 수석이 그런 그 소환 조사 받고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상황을 나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받는 거다. 라는 거를 이게 숙명이라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잡혀갈 것 같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른 패널인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을 말한 것 같다. 맞지. 네, 그랬더니 이 차명진 씨가 굉장히 비꼬면서 그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기자님 이게 아니라 왜 꼭 걸어요 누구를 미안합니다. 좀 품위 있게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품위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탄압받는 유상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헤쳐나가겠다. 근데 진짜 차명진 씨는 말을 너무 막 하죠? 네,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똑같은 생각을 진행자인 송지연 앵커가 해서 왜 꼭 다른 사람을 거론해요? 누구를 좀 품위 좀 있게 하세요라고 2번이나 네 세게 혼을 냈고 이에 차명진 씨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웃어요? 웃어? 네. 이 지금 짧은 말에 다른 패널을 모욕했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리고 우병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정치 보복하는 집단으로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 이것도 능력이에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사람 보내는 게. MBN 정말 큰일이다. 네. 진짜 어떡하냐. 또 하나 12월 4일 역시 뉴스와이드 MBN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 이때는 김은국 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김은국 씨가 왜 갑자기 화제가 됐냐면 이분은 뭐라 할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성향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탄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물타기다. 이쪽 사람도 다 나갔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정원이 수를 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예술인, 예능인들이 너무 정치에 가까이 서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쳐요. 그래서 그거는 김은국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송지연 씨가 진행자도 참 잘못됐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송지연 씨가 그렇게 하면 다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명진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 김재동 씨 같은 경우 봐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자기 영역을 개척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오지 말라고 알아서? 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서양호 씨가 다른 패널이죠. 서양호 씨가 그러면 예능인들은 문화예술만 하고 정치연구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 맘 그 맘. 네. 그리고 김미아 씨는 정치 참여도 거의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건 반박의 여지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 사람 시청자 게시판 이런 거 없나요? 그 프로그램은? 엄청 올라와요. 시청자. 근데 MBN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명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제보를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우리한테 제보하기 전에 이미 MBN에 전화를 한번 하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 게시판에 막 비판도 하시고. 근데 MBN이 무시하고 잘 받아주지 않고 시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MBN은? 큰일 날 사람들이네. 나 진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일단 헌법에 보장된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그런 발언이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뇨. 지 맘대로 막 지내세요. 웃긴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민원연도 항상 비판하는 게 국정원이 그렇게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서 방송에 못 나오게 했다. 심지어 KBS, MBC가 내부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그걸 집행을 했다. 이거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죠. 김문국 씨도 그런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차명희 씨는 우리와 정반대로 그거 봐라. 김문국 씨나 김미아 씨나 다 잘못했다. 네 잘못으로 나간 거잖아. 그렇죠. 다 잘못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럼 후보는 일단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각자 의견들을 주시죠. 저는 TV조선 전원책 앵커 퇴임 선물로. 퇴임 선물. 퇴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죠? 하차 선물로. 이별 선물이라는 표현을 좀 부드러운 선물을. 이제 못 듣잖아. 또 그러니까 보도에서만 안 나오시는 거지. 또 이제 봉우 씨가 또 이제 앞으로 담당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설마 맨날 하는 방송은 아니겠지.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기다려옵니다. 뭐 하지만 그 1시간 내내 계속 문제 발언을 한다면 맨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TV조선 갑니다. 네, 안희정보도. 네. 저는 중앙일보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네, 법인스의 빌런. 그럼 어떡하지? 처장님은요? 저는 그 우병우 발언으로. 우리 표가 다 갈렸어요. 일단 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는 가위바위보를 해볼까? 아니 표가 제 표가 남았어요. 제가 누구 선택하냐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중앙일보 가겠습니다. 오늘 차명진 씨가 좀 약하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부자 증세. 네, 아이고 중앙일보가 너무 티를 냈어.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에 그렇게 환영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네. 중앙일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취지가 원래 그거였나요? 네. 계속 그렇게 하라는. 환영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오늘 민원연 대댓글 먼저 미령곰탱님께서 처장님 동안의 목소리까지 좋으니 다들 이쁘다고 하시는군요. 왜 전혀 이쁘지 않은데 왜 그 댓글을 왜 먼저 읽으시나요? 이쁘다고 하시는? 아니 이 말이 좀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빵 터졌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인가요? 누가요? 바람에게 부탁해님. 네, 착해님. 네. 안녕하세요. 퇴근길의 가장 큰 즐거움 미디어 탈곡기.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어준님은 이게 어제 또 하루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댓글 부대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뭘로 드러났냐면 모든 그 부정적인 댓글에 비난성 댓글에 옵션 열기라는 머릿말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이른바 복부술 하다가 이제 잘못 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복부술 하다가 옵션 열기가 다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어준 님이 저녁 뉴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댓글 부대가 아니라 컴맹에 그냥 복부 실수라고 물타기 해주고 있다. 네, 이게 근데 김어준 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원래 댓글 부대가 하는 게 복붙이거든요. 뉴스들이 이렇게 물타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댓글 부대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님이 그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댓글 알파팀 보도에서 댓글 프로그램도 이메일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게 댓글 부대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해주신 겁니다. 트러스트 노원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최승호 PD가 MBC 새 사장이 되셨네요. 만세 그렇게 쓰시고 베나베나 스크랩 베나베나 쇼 미니 둘 다 그러니까 다시 베나베나 스크랩 베나베나 쇼 이거 중앙 썬데이 분사 이런 건가요? 몇 번을 반복하실 겁니까? 베나베나 스크랩 베나베나 쇼미니 둘 다 빵빵. 특히 갑자기 짜장면 비법이 나올 때는 버스에서 혼자 창문으로 얼굴 돌려서 너무 웃었습니다. 처장님 죄송해요 해서 내가 댓글을 계속 달아서 뭐가 죄송하냐라고 따졌더니 사실은 우리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저희 민원연의 신입 회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올해 회원상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닌데 진짜 신입 회원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가 김태호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못 오신다. 근데 이게 회사가 꽤 멀대요. 네네. 멀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상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드리도록 한번 찾아오십시오. 네. 저희가 보내드리거나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회원님을 우리가 한번 뵙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봐야죠. 네, 그러면은 댓글 오늘도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금요일입니다. 저희 물론 돌리고 집회가 있어서 저녁까지도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원연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